세상에 말이 돼? 지갑 찾아준 사람이 자기 친딸이라는 게 신원불명의 여자가 팔자 고치려고 조작한 거야. 요새 유전사 사기단 많아. 뉴스에서도 봤어.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유세나는 비닐우비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 소리를 들으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25살, 낮은 동네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고 저녁엔 심부름 대행 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었죠. 오늘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밑 배수구에서 물이 넘칠 듯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를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웅덩이 한가운데 검은색 가죽 지갑 하나가 물에 반쯤 잠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세나는 잠시 망설이다 허리를 숙여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안을 확인하니 카드 여러 장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한태강. 주소는 서울 성수동의 고급 펜트하우스 단지였습니다. 세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찰서에 맡기면 간단하겠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는 걸 보니 주인이 급하게 찾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어봤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세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돌려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 입구부터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구석에 놓인 커다란 화분의 나무까지 모든 게 세나가 사는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세나는 젖은 우비를 벗어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경비원이 세나를 쳐다봤습니다. 세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한태강 씨 계신가요? 지갑을 주우셨는데 돌려드리려고요. 경비원은 세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세나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갑을 주우셨다고요? 네. 길에 떨어져 있길래요. 세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박도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안전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잠깐 얼굴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율은 세나의 얼굴을 잠깐 확인한 뒤 다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2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유빈이었습니다. 유빈은 로비에 선 세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뭐야, 또 이런 수법 쓰는 사람이 있네. 요즘 업자들 진짜 별짓 다 하네요. 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꼬일 것 같았습니다. 도율이 유빈을 말렸습니다. 유빈 씨, 이분은 회장님 지갑을 주어서 직접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 다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내잖아요.
유빈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의 커프스 단추에서 희미하게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쌍제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나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한태강은 로비에 선 세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진 속 누군가를 지금 눈앞에서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태강은 입술을 달싹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지갑을 주워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태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세나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야간 경비원 신용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나가 온몸이 젖은 채로 서 있는 걸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빨리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차 잡기 힘드실 텐데. 신용만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나는 그 작은 다정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유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여긴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볼일 끝났으면 나가셔야죠. 세나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가 다시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나는 우비를 다시 뒤집어 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로비에서 맡았던 그 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태강이 지나갈 때 풍겼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시더우드와 머스크가 섞인 묵직한 향이었습니다. 세나는 후각이 남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각 공감각이라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와 연결된 기억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맡은 그 향은 묘했습니다. 처음 맡는 향인데 어딘가에서 맡았던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세나는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강복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늦었다. 괜찮니? 세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들어가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 할머니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오징어 볶음 해놨다. 천천히 와. 세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세나가 어릴 때부터 길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세나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세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세나는 계속해서 로비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태강의 눈빛, 쌍제비 문양이 새겨진 커프스, 그리고 그 묵직한 향. 모든 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세나는 목에 두른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수건에도 쌍제비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세나가 어릴 때 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세나는 손수건의 자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왜 똑같은 문양일까? 그냥 흔한 디자인일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우연이겠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세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내일 또 세탁소에 가서 옷을 다리고 저녁엔 배달 일을 하겠지.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세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지갑 하나가, 그 짧은 순간의 눈빛이, 그리고 그 쌍제비 문양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나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이며 와이셔츠에 주름을 펴고 있었죠.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로비의 차가운 공기, 유빈의 조롱 섞인 말투, 그리고 한태강의 흔들리는 눈빛. 세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끝난 일이니까.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일도 없을 거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세탁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 봤던 비서 박도율이었습니다. 도율은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세나 씨 맞으시죠? 세나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제 지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더 큰 일로 번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안쪽에서 나와 세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나야, 중요한 일이면 다녀와. 오늘 일은 내가 마무리할게. 세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도율이 안내한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세나는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고 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려 애썼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자 한태강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태강은 세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세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이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강은 세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태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갑에 중요한 카드들이 많아서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 드물죠. 세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강의 시선이 세나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세나가 늘 목에 두르는 낡은 손수건이 보였던 겁니다. 태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손수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세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거라서요.
혹시 그 문양 자세히 봐도 될까요? 세나는 천천히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태강에게 건네자 태강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쌍제비 자수가 선명했습니다. 태강은 자신의 커프스를 보고 다시 손수건을 받습니다.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선,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나는 태강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양이 특별한 건가요? 태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미라였습니다. 미라는 방 안의 분위기를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태강이 손수건을 들고 있는 모습, 세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강은 손수건을 세나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이분이 어제 제 지갑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미라는 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수고하셨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례금입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받으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세나는 봉투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세나를 내쫓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미라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전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뭔가 더 바라는 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을 이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강이 말을 걸려 했지만 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한 선한 행동이 왜 이렇게 더럽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눈물을 닦으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바에서 젊은 여성 바리스타가 세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혜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림이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수건 젖었어요. 잠깐 데우세요. 세나는 물을 마시며 혜림의 다정함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혜림이 다시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말라야 다시 따뜻해져요. 사람도 그래요. 세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편 라운지에서는 미라가 태강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런 사기단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검사 사기라고 들어보셨죠? 얼굴이나 문양 같은 걸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의 문양은 그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팀 신도경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미라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수건의 쌍제비 문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문양은 죽은 약혼녀 서지안이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유빈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애 진짜 웃겼어. 지갑 주웠다고 찾아왔는데 완전 수상한 거 있지. 나 바로 알아챘거든. 저런 애들한테 당하지 말라니까. 유빈의 목소리엔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운전기사 강만식이 차 문을 열며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빈이 차에 타자 만식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젖은 운동화를 탈탈 털었습니다. 빗물이 운동화 안쪽까지 스며들어 양말이 축축했습니다. 세나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들어가요. 잠시 후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징어 볶음 해놨다. 세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오징어 볶음. 세나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세나가 힘들 때 오징어 볶음을 해줬습니다. 세나는 눈물을 참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세나는 다시 향을 떠올렸습니다. 한태강의 향수 냄새. 시더우드와 머스크가 섞인 그 묵직한 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향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세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던 희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꿈인지 기억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비슷한 향일 뿐이야. 세나는 손수건을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쌍제비 자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손수건은 세나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세나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세나는 늘 이 손수건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세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의심받고 돈을 받으라는 강요를 받고 자신의 유일한 유품이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 걸 목격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세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한태강의 눈빛, 그 흔들림, 손수건을 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최미라의 차가운 경계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세나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나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했고 저녁엔 심부름 플랫폼으로 동네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날의 일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한태강의 흔들리는 눈빛도 손수건 문양을 바라보던 충격도 최미라의 차가운 경멸도 모두 일상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세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잊으려 애쓰며 다시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가려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세나가 반지하 집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깨끗했고 차체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세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도율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세나를 보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세나 씨,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나는 대답 대신 멈춰 섰습니다. 도율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도율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세나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라운지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최미라의 돈봉투, 그 차가운 눈빛,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던 말투가 모두 생생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율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고 정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물론입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세나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복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복연은 손을 멈추고 세나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지갑 찾아줬던 사람이 저보고 싶대요. 복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네, 걱정 마세요. 세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자 도율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물이 흘렀고 노을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도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태강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태강은 세나를 보자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지난번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했고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태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세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태강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손수건 일로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강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문양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세나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에 두른 손수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원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손수건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건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강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저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제 옷깃에 꿰매져 있었다고 들었어요. 태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정간병인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다가 저를 만났대요. 그때 저한텐 이 손수건밖에 없었대요. 언제였습니까? 2000년 5월이라고 들었어요. 태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세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태강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커프스였습니다. 쌍제비 문양이 새겨진 커프스를 세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커프스와 당신의 손수건, 문양이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세나는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태강이 커프스를 나란히 놓자 둘의 문양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같은 곡선, 같은 비율, 같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세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신의 손수건과 이 사람의 커프스가 같을까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방 안의 분위기를 단번에 읽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수건과 커프스, 태강의 떨리는 손, 세나의 당황한 표정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세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지난번에 사례금 드렸잖아요. 거절했습니다. 거절이요? 그럼 뭘 더 원하시는 건가요? 미라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세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손수건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특별하다고요? 요즘 유전자 사기단들이 이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비슷한 물건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죠. 주의보가 내려와 있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또다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받으시고 이제 그만 사라지세요. 더 이상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세나는 봉투를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다시 돈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겁니다. 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정체가 뭡니까? 어디서 왔고 무슨 목적인가요? 저는 유세나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만 우연히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미라는 코웃음 쳤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에는요. 태강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만하십시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법무팀 신도경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미라는 말을 마치고 세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본 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강이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세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로비에 내려오자 바 카운터에서 정혜림이 세나를 봤습니다. 혜림은 세나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따뜻한 물을 따라 세나에게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수건 젖었어요. 잠깐 데우세요. 세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혜림이 다시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 힘든 사람인지. 세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림의 다정함이 고마웠습니다. 세나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언제든 힘들면 오세요. 따뜻한 물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세나는 로비를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나는 손수건을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이 손수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한태강은 이 문양을 보고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한편 라운지 안에서는 박도율이 태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손수건이 그때 그것과 같은 건가요? 틀림없습니다. 지안이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문양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태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 아이가 살지 못했다는 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수건을 가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도율이 말했습니다. 내부 기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해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도율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도율은 최미라가 던진 말을 떠올렸습니다. 법무팀 신도경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도율은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라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세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한태강의 떨리는 손, 문양이 겹쳐지던 순간, 최미라의 차가운 경멸, 그리고 돈봉투,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으니 돈 노린 거 다 보인다. 양심도 없냐? 세나는 화면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백만장자 상대로 친자 행세하는 심부름꾼의 실체였습니다. 글을 열자 세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라운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요즘 재벌 회장한테 접근해서 친자인 척하고 있다더라. 손수건 하나 들고 다니면서 혈연 관계 주장한대. 완전 사기꾼 아님? 요즘 이런 수법 많다던데. 조심해야 함.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왜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까요? 세나는 심부름 플랫폼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 정지 조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나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자동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검토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플랫폼 계정이 막힌다는 건 수입원 하나가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할머니 약값, 월세,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세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침 8시 세탁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세나를 맞았습니다.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세나야, 미안한데 잠깐만 일 쉬어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세요? 고객들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었다면서 세탁물 맡기기 꺼려 한다고 하더라.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장사가 안 되니까. 세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라인 글 하나가 이렇게 빨리 퍼진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세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만 쉬면 될까요? 글쎄, 일단 한두 주 정도? 상황 좀 지켜보자. 미안하다, 세나야. 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플랫폼도 막히고 세탁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세나는 골목을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는 윤성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성두는 세나를 보자 담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세나야, 너 요즘 온라인에 이상한 글 떴다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봤어. 완전 개소리잖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세나는 성두의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성두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앞으로 누구 만나든 대화 녹음해. 증거를 모아야 돼. 이런 일은 말로만 싸우면 안 돼.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가져가. 세나는 레코더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두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성두 오빠. 별거 아니야. 힘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세나는 레코더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복연은 세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연은 세나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갑을 주운 일, 라운지에서 만난 사람들, 손수건 문양이 같았던 일,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복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말을 마치자 복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태강이라고 했니? 네. 복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모른다. 다만 그 손수건 말이야. 복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복연이 봉투를 세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열어봐라. 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영수증 한 장, 그리고 작은 스티커였습니다. 세나는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생아 발찌 조각이었습니다. 끊어진 단면이 거칠었고 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0509. 이게 뭐예요? 내가 아기였을 때 차고 있던 발찌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발목에 있었어. 세나는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태강문화재단 임시 후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00년 5월 9일,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날짜는 자신의 추정 출생일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왜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 내가 있던 곳에서 주운 거야. 누군가 내 옷깃에 꿰매 넣으며 울더라는 얘기를 들었어. 향이 묵직했다고 했지. 세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떠올랐습니다. 한태강의 향수 냄새, 시더우드와 머스크가 섞인 그 묵직한 향. 혹시 그때 그 향이었을까요? 세나는 손수건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해진 실밥 사이로 작은 금실이 보였습니다. 세나는 금실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상자 소리였습니다. 쌍제비가 그려진 작은 상자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향.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제가 누구 딸인지 아세요? 복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다만 그날 병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 간호사들이 수군거렸거든. 발찌가 바뀌었다고. 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찌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누군가와 바뀐 걸까요? 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또다시 악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댓글도 보였습니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세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아이디는 연두맘이었습니다. 저 친구 우리 세탁소에서 늘 잔돈도 거슬러 주던 애예요. 성실하고 착한 애인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일로 사람 인생 망치지 마세요. 댓글엔 응원과 비난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연두맘을 지지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세나를 의심했습니다. 세나는 연두맘이 누군지 몰랐지만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세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라지면 끝난다. 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자신을 협박하는 걸까요? 세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나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옆에 앉았습니다. 복연이 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벽이 있어. 기댈 벽. 그러니까 견뎌. 세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복연의 눈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에겐 할머니가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세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나는 유품들을 들고 복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봉투에서 꺼낸 물건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생아 발찌 조각, 태강문화재단 영수증, 작은 쌍제비 스티커. 이 작은 증거들이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발찌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번호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K-0509. 영수증의 날짜도 같았습니다. 2000년 5월 9일. 할머니, 이날이 정말 제 생일인가요? 복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너를 처음 봤어. 병원 복도에 누군가 너를 두고 갔더라. 작은 이불에 쌓여 있었고 이 발찌가 발목에 채워져 있었지. 옷깃엔 이 손수건이 꿰매져 있었고 그럼 저를 두고 간 사람은요? 못 봤어. 간호사들도 혼란스러워했어. 누가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아무도 몰랐거든.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
세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비밀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태강문화재단. 한태강이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왜 이 영수증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발찌가 바뀌었다고요. 복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 신생아실에서 발찌 색깔이 바뀌었다고. 분홍색이었던 발찌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누군가 일부러 바꾼 것 같다고 했어. 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찌가 바뀌었다는 건 아기가 바뀌었다는 뜻 아닐까요? 자신이 누군가와 뒤바뀐 걸까요? 세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부모는 누구고요? 그건 나도 모른다. 다만 이 물건들이 단서가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이걸 가지고 알아봐야 해. 세나는 유품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복연이 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나야, 내가 어떤 진실을 알게 되든 너는 내 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세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복연의 눈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내 편이야. 오후가 되어서 세나는 결심했습니다. 박도율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도율이라면 이 증거들을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나는 지난번에 받았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도율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유세나입니다. 지난번에 지갑 찾아드렸던. 아, 세나 씨.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도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으세요? 주소 보내주십시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세나는 전화를 끊고 카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연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세나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도율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나는 가방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여주면 뭔가 달라질까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도율이 들어왔습니다. 도율은 세나를 보고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세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에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도율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발찌 조각을 집어들고 번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도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영수증 태강문화재단 것이네요. 네. 날짜도 제 추정 출생일과 같아요. 2000년 5월 9일이요. 도율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부자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익명 기부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번호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율이 말했습니다. 이 거래 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재단은 모든 기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세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율이 발찌 조각을 다시 봤습니다. 이 발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생아 식별용이네요. K-0509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병원마다 신생아 기록을 보관합니다. 특히 2000년이면 의료법상 최소 10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도율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번호, 금액,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세나를 봤습니다. 세나 씨, 혹시 당시 어느 병원이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한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름을 알면 조사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율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장님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최미라 씨요? 네. 이사장님은 이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세나는 최미라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돈봉투를 내밀며 사라지라고 했던 말, 사기꾼 취급하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도율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도 알 권리가 있고 세나 씨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감춰질수록 커집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세나는 도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율은 물건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의 사본을 만들어도 될까요? 조사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한쪽 복사기로 갔습니다. 영수증과 발찌 조각 사진을 찍고 스티커도 촬영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나에게 원본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면 뭔가 나올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율은 세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나 씨, 혹시 요즘 온라인에서 힘든 일 있으시죠? 세나는 놀랐습니다. 도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율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세나 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더군요. 법무팀의 요청에서 글 삭제와 작성자 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돼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세나 씨가 참을 일이 아닙니다. 세나는 도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율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율이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나는 가방 속 봉투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증거들이 자신의 과거를 말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틀 후 도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나 씨, 뭔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 하기엔 복잡합니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나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밝혀진 걸까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도율은 사무실에서 서버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9일 기록을 찾았습니다.
태강문화재단의 익명 기부 내역이 나왔습니다. 30만 원, 거래 시간은 오후 6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미라 이사장의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도율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같은 날 이사장이 거액을 기부했을까요? 우연일까요? 도율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당직표를 찾았습니다. 5월 9일 야간 당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수간호사 백선자, 보조간호사 2명, 의사 1명이었습니다. 도율은 백선자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현재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메모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보조간호사 중 1명이 퇴사 직후 익명으로 병원 측에 진술서를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율은 진술서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홍 발찌가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간호사님이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율은 숨이 막혔습니다. 발찌가 바뀌었다는 건 아기가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신생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선자와 최미라가 있었습니다. 도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강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태강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태강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도율을 봤습니다. 도율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모든 걸 듣고 난 태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유빈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빈 양은 회장님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태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빈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니. 그럼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걸까요? 태강은 세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낯익은 눈빛, 손수건의 문양,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도율,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율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유빈의 삶도, 세나의 삶도, 태강의 삶도 모두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도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나는 도율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착하자 도율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다가가 앉자 도율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나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율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율이 첫 번째 페이지를 세나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00년 5월 9일 태강문화재단에 익명 기부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시간은 오후 6시 40분이었습니다. 세나 씨가 가져온 영수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나는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거래 번호가 똑같았습니다. 도율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최미라 이사장의 기부 약정서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고 시기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율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당직표였습니다. 5월 9일 야간 당직자 중에 백선자라는 수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은퇴해서 지방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보조간호사가 남긴 익명 진술서를 찾았습니다. 도율은 진술서 사본을 세나에게 건넸습니다. 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홍 발찌가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발찌가 바뀐 겁니다. 그럼 저는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생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선자와 최미라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태강의 딸일까요?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는 걸까요? 도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세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할머니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나는 집으로 돌아가 복연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도율이 찾아낸 증거들, 발찌가 바뀐 정황, 그리고 유전자 검사 제안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복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말을 마치자 복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해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뭐. 내가 누구 딸이든 넌 내 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세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복연의 따뜻함이 세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세나는 할머니 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진실을 알아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사흘 후, 세나는 도율의 안내로 한 의료센터에 갔습니다. 조용한 검사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세나를 맞았습니다. 조다혜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다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나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긁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혜가 세나의 떨림을 알아챘습니다. 다혜는 면봉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나오든 당신은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세나는 다혜의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다혜는 능숙하게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다혜가 검체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겠지만 차분히 일상을 보내세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나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물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회장님도 오늘 검사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세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한태강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태강은 서재 한쪽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태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신생아 발도장 원본 카드가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2000년 5월 9일이었습니다. 태강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아이가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만은 건네주었습니다. 태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절망과 슬픔,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한 권이었습니다. 태강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열자 쌍제비 그림이 나왔습니다. 서지안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태강의 옛 약혼녀였던 지안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쌍제비를 사랑했고 늘 쌍제비를 그렸습니다. 쌍제비는 평생 짝과 함께 산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출산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강은 그날 이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얼리고 일에만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태강은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나가 가져온 발찌 조각 사본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K-0509. 그리고 발도장 카드의 번호를 봤습니다. K-0509. 똑같았습니다. 번호가, 날짜가, 시간대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태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정말 세나가 자신의 딸일까요? 25년 동안 살아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태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빈이 들어왔습니다. 유빈은 태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혈액형 검사 결과 받았어요. 태강은 유빈을 봤습니다. 유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빈이 종이 한 장을 태강에게 건넸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아버지 혈액형이 AB형이시잖아요. 그런데 제 혈액형은 O형이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태강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빈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태강은 AB형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태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유빈이 정말 자신의 딸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라. 우리 제대로 알아보자. 뭘 알아봐요? 혈액형이 말해주잖아요. 전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유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년을 한태강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강은 유빈을 안아주려 했지만 유빈은 뿌리쳤습니다. 유빈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태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빈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태강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도율은 회사 내부 서버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시스템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최미라의 계정으로 2000년대 초반 기부 기록에 접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삭제 시도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한 부족으로 삭제가 거부됐습니다. 도율은 이 사실을 태강에게 보고하기 위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태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이 최근 내부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했습니다. 2000년 5월 관련 기부 기록이었습니다. 태강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모든 로그를 백업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빈 양의 혈액 형건도 확인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회장님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태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유빈이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짜 딸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세나였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사흘 후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장님을 조심스럽게 감시하십시오. 뭔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율이 나가려는 순간 태강이 불렀습니다. 도율? 네, 회장님. 만약 세나가 정말 제 딸이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율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율은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도율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최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신도경이었습니다. 신 변호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이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끝이에요. 제가 뭘 했는지 다 드러날 거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죠. 제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태강은 신도경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신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태강이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 최근 이사장님과 통화가 잦던데요. 업무상 필요한 통화였습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강은 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신의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강이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 이사회 리스크를 고려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리스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 만드는 겁니다. 진실을 숨기려 할 때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신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태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법무팀장으로서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진실편에 서십시오.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강이 말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신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사장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지키는 것일까요? 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미라가 주도한 임시 이사회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회장의 사생활 리스크 관리 및 직무정지 검토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옆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 자리엔 한태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회장님의 사생활과 관련해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신원불명의 여성이 친자 관계를 주장하며 접근했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손수건 하나를 들고 와서 혈연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사기 시도로 보입니다. 법무팀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회가 경영을 대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율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율은 태강 옆에 서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태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건 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유세나 씨와의 부녀관계 일치율은 99.98%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녀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빈이와의 관계는 혈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혈액형부터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율이 다음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000년 5월 9일 백선자라는 당시 수간호사의 계좌로 익명 입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입금 시간은 오후 9시였습니다. 도율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최미라 이사장님의 기부 약정서가 있습니다. 금액은 같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산부인과 당직표입니다. 백선자가 5월 9일 야간 당직자였습니다. 도율은 마지막으로 컴퓨터 로그 기록을 펼쳤습니다. 최근 이사장님 계정으로 2000년대 초반 기부 기록에 여러 차례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시도 기록도 있습니다. 권한 부족으로 삭제는 실패했지만요. 이사들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유빈이 들어왔습니다. 유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유빈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유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혈액형은 O형입니다. 회장님은 AB형이십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유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친부가 아닙니다. 저는 22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빈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유빈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빈은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빈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진술하겠습니다. 유빈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 여러분, 25년 전 신생아실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딸은 살아있었고 다른 아이가 제 딸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최미라 이사장과 백선자가 있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도율 실장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좌 내역, 당직표, 로그 기록, 그리고 당시 보조 간호사의 익명 진술서까지 있습니다. 도율이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들이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홍 발찌가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강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영유아 유기방조 혐의로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당분간 직무를 정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 후 본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겁니다. 태강은 간단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이크가 설치됐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겨눴습니다. 태강이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강은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자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25년 만에 제 딸을 찾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시에 제가 딸로 알고 키워온 아이가 혈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5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때문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태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향한 혐오는 멈춰달라는 겁니다. 제 친딸은 2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어려웠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책임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강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율이 태강을 안내해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서 문예린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린은 보이스 레코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태강의 말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레코더를 껐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꺼내 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록은 충분해요. 이제 당신의 삶이 시작되길. 예린은 문자를 보내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특종을 놓치는 거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예린은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이사회장 밖 복도에서는 한유빈이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의 삶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운전기사 강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유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유빈은 만식을 봤습니다. 만식의 눈빛엔 안타까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겠지만 사과하면 뭔가 시작될 겁니다. 유빈 양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먼저 사과하세요.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래, 사과해야 해. 세나에게, 회장님에게, 모두에게 사과해야 해. 유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만식 씨. 만식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빈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나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태강의 브리핑이 방송됐습니다. 세나는 화면 속 태강을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향한 혐오는 멈춰달라. 책임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연이 세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네, 할머니. 세나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예린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기록은 충분해요. 이제 당신의 삶이 시작되길. 세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나를 비난하던 글들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연두맘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믿었던 게 맞았어. 세나는 좋은 애야. 모두 미안해. 댓글엔 사과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세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 취급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며칠 후 최미라와 백선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영유아 유기방조 혐의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도율이 수집한 모든 자료가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백선자는 지방 요양병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25년 전 최미라의 요청을 받고 신생아 발찌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받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최미라는 본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법적 처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유빈은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빈은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 유빈은 태강을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태강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나 씨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유빈아, 넌 몰랐잖니. 그래도 잘못한 건 맞아요. 사과할게요. 유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강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강이 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여전히 내 딸이야. 피는 아니지만 22년을 함께 살았잖니. 고마워요. 하지만 전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언제든 돌아와도 돼.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세나는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태강의 딸로 법적 등록을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세나는 법무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빈칸에 새 이름을 쓰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세나라는 이름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할머니를 만났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했고 세탁소에서 일했고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이 이름이 자신이었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나는 법무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름은 바꾸지 않을래요. 하지만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등록하려면 이름은 제 삶의 기록이에요. 유세나로 살겠습니다. 세나는 서류를 돌려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나는 유세나야. 세나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강이 세나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라운지가 아니라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이었습니다. 세나가 들어가자 태강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강은 세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가 확인됐지만 여전히 낯선 사이였습니다. 태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안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세나로 살고 싶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았고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니까요.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유세나 씨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태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늦게라도 아버지 역할을 시도할 기회만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25년을 놓쳤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세나는 태강을 봤습니다. 태강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세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 태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태강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일을 도와줄 생각 없습니까? 재단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세나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생활물류 자회사의 안전과 처우 개선 태스크포스입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나 씨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세나는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회사 일을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세나 씨는 현장을 압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지, 야간에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일주일 후 세나는 태스크포스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팀원은 5명이었습니다. 세나보다 어린 신입 직원 최라온도 있었습니다. 라온은 밝은 성격이었고 세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세나 선배님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선배는 무슨, 저도 이제 시작인데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세나는 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현장 배달원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세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우천과 야간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이나 밤에 일하는 건 훨씬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호장비도 정규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어요. 우비, 무릎 보호대, 헬멧 같은 거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온이 거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거기에 산후 복귀 라이더를 위한 보호장비도 넣으면 어떨까요? 출산 후 돌아온 여성 배달원들도 많거든요. 세나는 라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취약한 때를 보호하는 게 시스템의 존재 이유잖아요. 팀장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효과를 계산해서 임원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세나는 첫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큰 회의실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세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팀장과 함께 앞에 섰습니다. 세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천 가산수당과 야간 가산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배달원들은 비 오는 날 사고율이 30% 증가합니다. 하지만 수당은 동일합니다. 이는 불공정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사고율과 근무 환경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우천 가산수당을 도입하면 비용은 연간 5억 원 증가하지만 사고 감소로 보험료와 보상비가 10억 원 절감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입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호장비 정규 지급은 어떻습니까? 현재 배달원들은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매합니다.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회사가 정규 지급하면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대량 구매로 비용도 절감됩니다. 세나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의 발표 끝에 정책이 통과됐습니다. 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 되는 겁니다. 회의 후 라온이 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었어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설득력이 달랐어요. 고마워요, 라온아. 내 아이디어도 다 들어갔잖아.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같이 일해요. 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석 달 후 정책이 실행됐습니다. 우천 가산수당과 야간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보호장비도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옥상 대기실 공사도 완료됐습니다. 본사 옥상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원들이 젖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완공 당일 세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배달원 몇 명이 쉬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라온이 세나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해냈어요. 응, 해냈네. 세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악천후를 견디는 법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배우는 거야. 멋진 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회의, 설득, 계산, 조정.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한편 강복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강문화재단의 평생 의료 지원을 받게 됐고 깨끗한 아파트가 제공됐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난 겁니다. 복연은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어둡고 습한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밝은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세나가 퇴근 후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밤 냄새가 났습니다. 복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일했으니 할머니가 해야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세나가 문을 열자 태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중이셨나요? 네, 막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 태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연이 태강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태강은 복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세나를 키워주셔서. 복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세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드시죠. 태강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태강이 세나에게 회사 일을 물었고 세나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가족 형태였습니다. 생부와 양육자와 딸. 하지만 함께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세나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책임과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세나는 집으로 돌아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해진 쌍제비 자수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세나는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강에게서 받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쌍제비 커프스가 있었습니다. 태강이 내가 가지고 있으라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세나는 손수건 끝과 커프스를 실로 묶었습니다. 경고 매듭이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됐지만 하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 존재하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나는 이게 자신과 태강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해외에서 엽서가 왔습니다. 한유빈이 보낸 거였습니다. 엽서에는 카페 사진이 있었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나에게 바리스타 학교 다니고 있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 사과가 시작이라면 끝은 내가 찾을게. 언젠가 내 카페 꼭 와줘. 마이너스 유빈. 세나는 엽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빈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엽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유빈의 카페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태강이 세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태강의 집이었습니다. 세나는 복연과 함께 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태강이 직접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가 요리는 서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태강이 서재로 세나를 불렀습니다. 책장 앞에서 태강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건 지안이 내 어머니가 그린 거야. 쌍제비 스케치들이 있어. 세나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치자 아름다운 쌍제비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선들이었습니다. 세나는 한참을 그림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밝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쌍제비를 좋아했어. 평생 짝과 함께 산다고 했지.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지안의 레시피도 알려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자주 만들던 음식들이 있거든. 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요? 지금은 내 레시피부터 만들고 싶어요. 태강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나는 스케치북을 돌려주려 했지만 태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가져.
내 거니까. 세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이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림을 통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나는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현장 개선이 계속됐습니다. 배달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사고율도 낮아졌습니다. 세나의 일은 시스템이 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세나는 옥상 대기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배달원들이 비를 피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세나를 알아봤습니다. 야간 경비 신용만이었습니다. 이제는 배달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세나 씨, 여기 정말 좋네요. 비 맞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세나는 대기실을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지갑을 주웠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생부를 만났고,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나는 목에 두른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커프스와 연결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세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세나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어려웠지만 견뎠고, 낙인 찍혔지만 이겨냈다. 이 이름으로 계속 살 거다. 이 이름이 내 기록이니까. 저녁 무렵 세나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태강도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태강이 말했습니다. 세나야,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가는데 같이 갈래? 무슨 출장인데요? 유럽 재단들 방문하는 거야. 복지 시스템 배우러 가는 건데 내가 보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갈게요. 좋아. 준비하자. 복연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여행을 간다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별이 나왔습니다. 세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쌍제비 그림을 봤습니다. 평생 짝과 함께 사는 새였습니다. 세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거야.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책임과 선택으로 이어진 사람들과 함께.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세나는 스케치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할머니가 있고, 태강이 있고, 라온이 있고, 성두 오빠가 있고, 혜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쌍제비가 날았습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세나도 그 뒤를 따라 날았습니다. 자유롭고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세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마를 겁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건 나아질 겁니다. 세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